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퇴직한 간부의 자녀들도 선관위에 채용돼서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아빠 찬스, 형님 찬스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 채용이 세습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 안 받으면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두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래도 감사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강원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귀국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날 부르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조금만 여유 갖고 있으면 아마 곧 부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눈먼.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에서 일면 톱뉴스로 보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간 단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들 눈먼 보조금이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2,000여 곳 감사한 결과 1조 1,000억 규모의 사업에서 314억 1,865건 부정 사용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감사 범위 확대된 부정수급 더 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운동단체인 비문화연합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타갔는데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영웅 발굴과 윤석열 퇴진 집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기서 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왜 받아간 걸까요? 논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쿠리. 소쿠리 하면 생각나는 기관 딱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조선일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채용 의혹, 채용 비리 논란이 국민들 가운데 뜨겁게 논란인데 선관위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를 조선일보는 이 3명의 선관위원장 논란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소쿠리 투표, 세습 채용 의혹, 끝없는 논란을 빚고 있다. 어쩌다 선관위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비판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배째라는 거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철도.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인도에서 대형 철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동부의 오디사주 발라소레 지역에서 지난 3일 철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사상 최악의 철도 참사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입 신호 오류로 열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1,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원인은 노후된 시설입니다. 인도가 한때는 철도 강국으로 분류됐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퀸.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소식인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영화 그리고 팝에서만 전 세계에서 강자인 줄 알았는데 클래식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바리톤 샛별 김태한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부문이 매년 번갈아 열리는 세계적 권위 있는 경연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남성 처음으로 성악 부문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뒤에 심사위원석에 조수미 씨가 앉아 있군요.
K-팝, K-무비에 이어 K-클래식의 권위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K-뉴스를 또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사원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선관위의 채용 논란이 끊임없이 논란입니다. 특히나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선관위가 끝까지 외부기관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또 다른 의혹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아빠 찬스 넘어서 세습 의혹입니다. 결국 검찰로 감사를 받아라, 감사 못 받겠다 논란입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인데 국민들 보기에는 선관위가 너무 독립성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 내지는 자존심만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수년간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감사원, 선관위는 거부했어요. 자료 못 준다. 자, 그러자 감사원은 자료 안 내놓으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관계자는 직무 감찰의 일환이다, 선거 관련된 업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일, 법적 근거 없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수용 불가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사실 잘못한 쪽은 선관위인데 그래도 죽어도 감사원의 감사는 못 받겠다라는 건데 통상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외부기관의 감사를 안 받게 돼 있는 특권이 있긴 한데, 자, 이번 건은 글쎄요, 선거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정부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련된 일인데 선관위가 이것도 감사 못 받겠다, 채용 자료도 못 주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공색하죠.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대선에 그 소쿠리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게 선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감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거는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랑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뽑을 때 비리가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라면 감사원은 도대체 그러니까 선관위는 도대체 누가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 공무원들 사람 뽑을 때 이렇게 뽑을 리가 없거든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혹이라도 말 나올까 혹은 감사해서 지적받을까 굉장히 신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 선관위는 그동안 우리는 감사를 안 받아,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뽑고 아버지의 찬스로 이렇게 사람 뽑아도 우리는 전혀 걸릴 이유가 없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람을 뽑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뿐만이 아니라 내부 운영, 사람 뽑는 것조차도 굉장히 허점도 많고 비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그 분노감이 매우 커서 이렇게 끝까지 감사원의 감사 안 받겠다라고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받아라. 김수경 교수의 의견은 선관위는 감사받아라. 자, 법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럼 법적으로 선관위는 우리는 감사받을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도? 일단은 첫 번째로 선관위가 내세운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17조였어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각각의 사무총장이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17조 2항만 봐서 그렇고요. 국가공무원법 17조 1항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모든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보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만 각각 사무총장이 봐라. 이런 그 의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니까 이러한 선관위의 주장이 쏙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근거를 댈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헌법을 갖다 들고 있는데 헌법 97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감사원법에서 감사의 대상을 스스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법 23조 3항에 보면은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를 해주겠다. 거기는 알아서 해라. 선관위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감사원법은 벌칙 조항이 있어가지고 피감 대상 공무원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감사원법 50조에 감사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선관위는 감사원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도 감사원법 50조에 따라서 감사원은 선관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하고 답변할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위반을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원법은 똑같이 감사 위반죄로 감사 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이고 조만간 선관위가 그냥 백기 들고 감사원 감사에 응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인데 감사원법을 보니까 감사원이 굉장히 사실은 다른 정부 기관에게는 무시무시한 기관이잖아요. 뭐 감사원 떴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거 저승사자 같고. 왜냐면 감사 안 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요. 사실 검찰이나 경찰 못지않게 오히려 더 감사원을 더 두려워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은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감사원의 위상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선관위는 그런데 감사원의 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아빠 찬스에 이어서 세습 채용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인천 선관위 간부 2명, 자녀 2명, 충북 선관위 간부 1명, 자녀 1명, 충남 선관위 간부 1명, 자녀 1명, 아버지 근무지 지방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지원한 지방 선관위에 아버지가 근무. 특혜 정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직업이 대대로 물려지는 가업을 잇는 것도 아닌데 박정호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아버지들은 다 퇴직을 하더라도 아들, 딸들은 계속 아버지가 있었던 지방 선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가업을 계승하는 건가요? 이거 거의 고용세습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저희가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몇 개 더해서 11건 나오는데 저는 전수조사 다 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 20점까지도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과장, 국장들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도 또 굉장히 생각지 못한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말 도려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선관위가 무슨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네 없네 법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라 지금 채용된 저 직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할 건가 냉정하게 본인들이 안에서 그런 거 검토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고 결단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거졌던 채용과 별도로 추가로 지금 드러난 거고 아버지들이 지금 퇴직자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근무했었던 지역 선관위에 역시 경력으로 채용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놓고 나는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또 간부직이 되는 거고 그 간부직이 됐을 때 또다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직원들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주 주말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를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정법전 쭉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관위가 뭐 하는데요? 국민의 주권을 다루는 선거에 대한 심판관이잖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훼손이 돼서 뭘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관이든 남선관위가 어떤 지금 상황이든 간에 저는 감사원 감사 아니라 그 어떤 조사라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도대체 이루어졌으며 짬짬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그 죄값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틸 일 아니라고 봅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 의혹 거기에 이번에 방금 보셨던 퇴직자들 4급 공무원들 자녀들까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건데 박정호 의원님 뭐 아이들 키우셨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채용 의혹은 그래도 적어도 아버지가 일했던 곳과 아들, 딸이 경력으로 채용된 곳의 지역이라도 좀 달랐는데 방금 보신 이 퇴직자 4급 직원들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지방선관위 같은 곳에 경력 채용이 돼가지고 아무도 견제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최소한 좀 지역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뭐 얘기가 이거 우리가 지금 드러났으니까 이게 충격이죠. 사실은 그전엔 아무것도 모르게 아버지는 저쪽 과장님 방에 앉아 있고 직원은 그 앞에서 선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업무를 하는 일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회사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속 회사처럼 운영이 되어 왔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에 관한 심판을 받아왔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심판할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는 뒤에 앉아 있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저 앞에 취직시켜서 그 앞에 앉아서 선거 관리 업무하고 국가의 녹을 받게끔 했는지 저는 그리고 이제 와서 배째라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고도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지만 공정한 선거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독립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혹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도덕적 불감증이라든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채용 비리와 같은 이런 조직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정화시켜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채용 비리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용 비리 문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미 고발이 조치가 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전수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고 다만 감사원의 감사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인데 이 헌법 97조에 보게 되면 감사원의 감찰은 행정기관에 국한되게끔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비리라는 어떤 국민적 공분을 이용을 해서 감사원이 법상 주어져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닌 감사까지 행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채용 비리와는 완전히 별도로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돌격대가 됐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감사원도 두 헌법기관이 이렇게 충돌할 것이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이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자녀 특별 채용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엔 어이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용 지원자의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겁니다. 이게 뭐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엔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갖고 있는 선관위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정보 사이트 나라일터에 선관위 선거연수원 연구지원직 채용 공고가 떴는데 하단에 지원자 박모 씨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첨부가 돼 있었던 겁니다. 황당하네요. 샘플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은. 선관위 측, 첨부 파일 등록 과정에서 오류다. 채용 담당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의 신상 정보와 나의 지원서가 모두에게 다 열람된 상황인데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황당했고요. 예,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다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번호나 주소나 그 학력사항이 다 적혀 있었고 수백 명이 그 클릭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고 또한 다른 곳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하다 이제 이런 황당한 사고까지 나온 건데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뽑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 조직에서도 정말 에이스들만 보통은 인사부서에 많이 가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 이건 실수라고 보기도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실수라는 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는 조직에서 어쩌다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실수는 굉장히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쌓여서 그게 결국 실수로 터지는 거거든요. 4,400만의 그 인적 정보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선관위에서 지원자의 뭐 주소, 핸드폰 번호, 그리고 거기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볼 수 있게 올라갔고, 그걸 선관위에서 먼저 실수가 있었구나 해서 내린 게 아니고 저 피해자가 직접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제서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라는 거는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어도 좀 느슨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적 자세가 계속 쌓여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아니, 선관위처럼 중요한 조직에서 이런 실수도 있었죠. 저번에 무슨 아버지 찬스로 채용된 사람이 뭐 자기가 직접 지원서에 뭐 자기 의령군청에서 일했고 무슨 직군에다가 우리가 지원하고 똑같은 필체로 써가지고 내는, 아니 프린트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도대체 선관위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뭐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고 중립성이 어쩌고 이런 게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휴일에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까? 아빠 찬스, 형아 찬스에 이어 야당 찬스로 선관위의 위기를 모면해 줄 그런 기회를 줄 요량이 아니라면 야당인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어 선관위가 꼼수로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감사원의 감사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자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야당 찬스 아니냐, 두둔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선관위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피해의식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위원장의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현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 국민의힘이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면은 저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툭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네. 특성이랄까 예. 그런 모습을 계속 행태를 보이는데 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리는군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여야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정치적으로 갈라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한번 기억을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내로남불은 안 되고 토착외구는 된다는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황당했는데 이게 선관위가 내렸던 결정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현수막을 걸면은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고 토착외구 때려잡자라고 했던 민주당식 주장에 대해서는 허용해 준 게 선관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에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으로부터 저는 안규백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다 조사를 받겠다. 조사 받아라. 라고 선관위 압박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건은 되고 저 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잘 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선관위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고용세습건이 몇 건도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예. 자기 재직 중에 그걸 감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는 판단 잘못이고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국정조사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우리 선관위 안에 보면은 유권자 정보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우리 감독님들 다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신상 정보가. 왜냐?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킹을 하려고 북한 조직이 들어왔었던 거를 감사원 선관위에서는 이거 국정원 감사 국정원 같이 협업해서 조사하는 거 못하겠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숨기려고.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선관위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외부 기관이 들어와서 감사 받아갖고 종합 정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마냥 선관위를 이렇게 감싸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일각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골마 터진 거를 정리하는데 정치적 이념 빼고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줘라, 전재수 의원님. 이게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생적 동업자 관계, 동업 관계를 의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생적 동업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거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할 때 동네에 현수막 하나를 달 때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에 현수막 문구까지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질의회신을 다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서야 답니다. 이것은 우리 박정호 의원 나와 계시지만 여야 의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공생관계라면 민주당은 뭐 너그럽게 봐주고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혹하게 해가지고 잘 안 봐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익을 얻었다 이런 아마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정치를 하거나 또는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하는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규제기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어떻게 민주당과 공생관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대표로서는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채용 비리는 엄단해야 됩니다.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 아래서 도덕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그런 일을 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헌법기관 그 정신에 맞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채용 비리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권분리 차원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원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원도 독립기관이거든, 헌법기관이거든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감사원이든 선거관리위원회든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소위 검찰에 정치적 도발을 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강원도에 간 송영길, 검찰 소환 안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 검찰은 나 소환 안 하고 뭐 하냐 라며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 강원도지롱. 강원도 왔다. 놀러 간 건 아니고 통일 전망대를 찾아서 어떤 염원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놀러 간 건가요?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그건 해석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송영길 전 대표. 이유는 검찰 소환도 하지 않아서 강원도 왔다라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한 달 반 다 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검찰 왜 안 부르냐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급기야 이제 강원도에 간 사진을 딱 올렸어요. 네네. 왜 안 부르냐, 나 강원도 왔다 이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강원도에서 힘을 좀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닌가? 강원도의 힘. 네, 힘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송영길이 주인공이지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윤관석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이성만 의원이 주인공이겠습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사안이 단순했다라고 하면 벌써 불렀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르지 못할 만큼 사안이 엄청나게 큰 사안이다. 이거는 누가 아느냐? 누구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제일 잘 알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초급하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이제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 직전에 부를 사람은 누구냐? 보좌관이거든요. 박모 보좌관. 아직 그 박모 보좌관에 대한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두 의원님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 체포 동의안도 이제 뭐 한 열흘쯤 있다가 그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제 생각에는 마음이 굉장히 초급하시고 더군다나 불체포 의원도 이제 내던졌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초조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저렇게 그 불필요한 그러한 SNS는 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100% 부를 거거든요. 100% 부를 때 그때 잘 출석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뭐 윤관석 의원 나가가지고 뭐 진술서한장 띡 해가지고 뭐 이걸로 다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검찰 조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미지, 송 전 대표가 뭔가 노림수는 있어 보이는데 언론인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둘 반복되면 처음에 가서 검찰 주말에 갔는데 돌아오고 또 갔는데 돌아오고 이번에는 강원도에 가서 왜 안 부르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 혹시 뭐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못 부르네. 뭐 이런 이미지를 노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사실 검찰은 한 번도 송영길 대표한테 파리에서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귀국하라고 했죠. 그래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명이 불렀다. 그렇죠. 검찰은 그리고 뭐 그 앞에 가가지고 방호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당 검사도 바꿔달라고 하고 막 이런 제가 볼 때는 쇼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한 번도 우리 준비 안 됐으니까 압수수색한 거 지금 분석도 안 끝났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굳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나 핸드폰 제출했다고 항변하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오시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히 왜 안 부르냐고 계속하는 거는 당신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조사받고 싶어 이거예요. 준비가 다 됐을 때는 내가 대응할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검찰에 가고 싶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 갑자기 찾아와서 못 살게 구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검찰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안 불러서 내가 강원도에 갔다고 썼거든요. 이런 식이면 내가 검찰이 안 불러서 밥도 먹었고 검찰이 안 불러서 세수도 했고 모든 게 다 검찰이 안 불러서로 해석이 되는 건데 강원도에 왜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놀러 가신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행위가 결국 검찰이 안 불러서 로 이렇게 SNS에 쓰시는 거는 굉장히 초조하다. 나 지금 초조하고 너희 준비 다 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빨리 나를 불러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송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전재수 의원님 약간 좀 뭐랄까. 아니 나는 파리에서 할 일도 많고 약속도 다 잡아놨는데 하도 뭐라고 해서 왔는데 검찰이 부르지도 않고 좀 빨리 조사받고 의혹을 좀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파리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하고 그다음에 혐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 사이는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방어하고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수사 권리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형사소송법상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어떤 수사 형태를 보게 되면 도저히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이 피의사실 공표를 형사소송법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놓은 것은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미 저 사람은 범죄자다라는 이제 낙인 효과를 말하자면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그동안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녹취록이 어떻게 JTBC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 밝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SNS도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어떤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지켜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소환, 호소, 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셀프 출두 쇼에 이은 소환, 호소, 쇼. 진심으로 수사 협조한다면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나왔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저급한 쇼에 대해서 하도 그동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이 부르지 않는 이 한가한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리고 결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버렸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핸드폰 찾으러 파리 갔다 와서 그 핸드폰 검찰에 제출하면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봐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결백함도 국민들이 믿을 거고요. 핸드폰은 정작 파리에서 버리고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파리에서 먼저 와가지고 뭐 검찰 출두한다고 저런 거 한다고 국민들이 속을까요? 아니면 뿌렸던 돈 봉투가 없어질까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무언가 액션을 통해서 국민들로 속이려 하는 저런 저급한 쇼는 이제 그만하고 차분히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본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파리를 직접 갈 수는 없고 누구를 시켜서 부탁할 수는 있겠죠. 시켜서 뭐그 휴대폰을 꼭 찾아와라, 내 어디다가 그걸 버렸으니까 뭐 그거 하면은 저는 결백함 확인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6월이 밝았습니다. 6월 12일 본회의에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면 아무리 다수당이더라도 방탄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체포동의안은 57건이었는데 가결된 10건 중 다수당 소속 사례는 3건이었다. 결국 정당 의석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다수당이면 잘 가결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당 차원의 방탄은 없다가 선언되더라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탄을 행사할까? 글쎄요. 저 기사와 지금 이 건을 동일시 선상에 두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 기사처럼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법정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가결된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하나의 리트머스 같은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해 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이고, 더군다나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에 대해서는 방탄을 한다, 이런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혹시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요청을 했었어요. 당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저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쉴드를 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법정 앞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뉴스 2가지 엄선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검찰도 재판부도 이걸 어디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품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자,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재판 때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고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면서 문자를 공개했다고 해요. 어떤 문자였을까요? 고 유한기 본부장이 왜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항의성의 문자 메시지를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자를 입수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고요. 검찰도 저건 우리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저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출처와 입수 시기를 밝히라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 그걸 왜 이 대표가 갖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제보자는 밝히기 어렵다라며 입수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조차 궁금해한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저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입수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익준 변호사님, 저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한데 저걸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증인을 직접 신문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거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엎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주워 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변호인한테 맡기고 정 안 되겠으면 변호인한테 살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달라, 물어봐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피고인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했을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하고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걸 법정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 없이 이재명 대표가 불쑥 문자를 탁 던졌다 그러면 제일 황당했을 수밖에 없는 게 형사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내고 싶다고 해서 막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다가 사전에 증거 신청해서 증거 그걸 채택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불쑥 던졌을 때 만약에 조율이 없었으면 제일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과 그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자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로 가관이지 않습니까? 말 못한대요. 왜 말을 못하느냐? 검찰이 나빠서. 검찰이 압수수색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나빠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기시감이 들었어요. 데자뷰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옛날에 국회에서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아니 그 뭐야 지사님인지 후보님인지 그때 유동규가 약 먹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걸 갖다 쫙 봤을 때는 유동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끈이 있었던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충동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납득이 그 가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이고 본인이 사건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재판 전략은 잘못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저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황 사장이 진술이 이른바 이제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흔들기 위해서 황 사장에게 그렇게 문자를 한 거죠.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돌아가신 유한기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던데 이 문자 받았죠? 라고 물어보면서 보는 재판부에게 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서 공개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황 사장이 그걸 인정을 했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 사장이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문자도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고 오히려 저 재판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거를 나한테 자랑했다. 이렇게 그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진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관련된 재판은 갈수록 그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네. 재판부도 어디서 입수했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한 건데 한 가지 좀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은 해당 문자 이재명 대표가 입수했다면서 공개했다는 그 문자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게 아니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증거로 신청을 하면 검찰이 낸 증거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 능력을 막 따지는데 이건 피고인이 낸 증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재판부가 볼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게 예컨대 앵커하고 저하고 문자하면 그 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앵커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인 사람이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가 어디서 생겨났겠느냐. 그게 의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지 저는 살다 이제 처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입수 경로에 대해서 검찰과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명 대표는 고 유한기 씨가 황 사장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지인에게 보냈다. 그 사람을 아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만 답변을 했다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답변이다라는 언론의 해석도 많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사람이랑 준 사람 둘이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를 지인에게 보냈다라는 게 그냥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보냈다라고만 했지 실제로 안 보낸 거를 뭐 사진 찍어서 보낸 건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얼마든지 보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로 그 받은 사람의 폰을 포렌식했을 때 그게 없다면 그건 얼마든지 이런 식의 문자 보냈어요라고 거짓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유한기 씨가 사망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자기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물론 유한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별 상관없는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또 자기가 갖고 있다? 이 여러모로 잘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이미 제출됐던 것도 아닌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라고 딱 보여주는 게 출처도 불분명해, 진위도 불분명해. 이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신빙성 있는 문자 어떤 증거로 채택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이런 논란이 법정에서도 공방이 일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정확한 경위를 찾아보겠다며 추후 답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직접 신문했던 황 사장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했을까요? (2015년 1월) 고 김문기 처장 호주 뉴질랜드 출장 참여 경위를 질문했습니다. 황무성 사장은 이 시장 재선 후 측근들과 위로 차원 여행으로 인식한다. 말이 출장이지 노고 풀고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측근들 위로 차원의 여행이다. 말이 출장이지 노고 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황무선 전 사장은 박정호 의원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것을 떠나서 측근이고 위로해주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한 거죠. 당연히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황 사장은 지금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아까 얘기가 계속됐는데 저는 저 문자를 재판부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변호인의 답변 기다리지 말고 좀 출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보고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 묘소에 있는 돌 흔들어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거 결국에는 그 본인을 해하려고 했던 세력이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엔 또 그게 아니라 무슨 문중에서 했다는 일로 왔어요. 과연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그 돌을 왜 SNS에 그 시점에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자는 과연 그럼 어떤 뜻으로 흔들었는지 재판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자를 이용했는지 저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정까지도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심리와 배짱이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문중 소속도 아닌 인간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길을 불어넣겠다라는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 사건은 드러났죠. 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여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눈 마주친 사진이 없어 아는 사이 아니란 궤변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형수 욕설도 내 기준에선 그 정도는 욕설 아니라는 말과 같다라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은 지금 검찰 측 주장을 말하자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채택된 증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렇게 말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저 황무성 씨 핸드폰 저거 공개하면 저 문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그거 공개하면 김문기 씨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문기 전 사장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 김문기 씨에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1년도 12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선 SBS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이 뭐냐면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에 SBS에 나와가지고 그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 이건 뭐냐면 공적인 관계에서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아냐, 이 사적 친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해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는 뭐냐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느냐, 사적 친분을 물은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재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것은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20대 또래를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정 신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경찰 조사 초기에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추가 보도도 나왔고요. 살해 이후 살해된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라는 것도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2일 검찰 송치 당시 정유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음성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20대 초반의 정유정 목소리도 상당히 애띤 목소리인데 제정신이 아니온 것 같다라는 짤막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부터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피해자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정유정이었다. 다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죠. 가족들의 설득에 결국 자백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계획살인을 벌인 건데 살인 동기는 굉장히 충동적인 충동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했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고 어떻게 살인 사건이 나도 무슨 원한이나 뭐 이런 걸로 살인 사건이 뭐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호기심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죽이는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프로그램, 뭐 이런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죠. 내가 갔더니 이미 살인 현장이 벌어져 있었고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그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뭔가 그런 범죄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취조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모방해
알아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범죄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면은 사건이 뭐 뭉개지기도 하고 뭐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설프게 전혀 뭐 치밀하지도 않고 뭐 CCTV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금방 탄로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뭔가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했던 바대로 한번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지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런 일을 했나 싶은 것밖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 체포된 이후 닷새간 거짓 진술로 일관을 한 게 나오고요. 긴급 체포 당시에는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또 꾀병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상인의 사고로 이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저도 참 논평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도 변명을 해봤다가 저렇게도 얘기를 해봤다가 자기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드라마 속에서 가능했던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증거가 버젓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꾀병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떤 반성이나 뭐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뭐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그러면 꾀병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와, 진짜 이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 건지,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는 건지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정유정의 이 살해 장면 중 끔찍한 또 하나의 장면은 중고 교복을 입고 가서 살해를 하고 살해 이후에 살해된 피해자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고 구입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정유정. 교복에 범행 흔적이 남자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본인이 범행을 저질러서 살해된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고 태어나게 나왔다?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저희 그 정유정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과외 상담하러 피해자 집에 갔더니 이미 살인자가 있었다. 그런데 살인자가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사체를 유기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CCTV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저 이야기가 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살인자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더군다나 그 시신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끌고 그 피해자의 옷을 입고 저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심지어 새벽 3시라고 그랬거든요. 택시를 타고 그 시체를 유기를 갖다 했다. 저는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피해자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피해자 가족들이, 그 피해자가 20대 뭐 한 초중반의 여성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저런 범행이 저질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경찰이 저 모자와 저 마스크는 벗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CTV에 정유정의 범행 이후 직후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범행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빈 캐리어를 들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때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는 정유정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범행 직후 CCTV에 포착된 정유정의 모습.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며 태연하게 걸어가는데, 자, 굉장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전문가 중에서는 이 발걸음이 비정상적으로 경쾌해 보인다라는 분석을 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 캐리어는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들고 온 캐리어입니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잔인한 장면인데요.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의 분석 보시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다. 불안감이나 심적 동요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이코패스하고 다른 경계성 성격 장애로 추정된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고 나서의 어떠한 좀 긍정적인 기분, 자신감 고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김수영 교수님,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은
범행 이후에 일종의 긍정적인 기분, 고취된 자신감이 저 CCTV에서 보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학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봤고, 그것이 성공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과외 앱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봐가지고 가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냥 혼자서 계속 지냈던 거거든요. 어떤 사회적 성취감 같은 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성공했고, 그래서 그 사체를 훼손해서 직접 갖다 버릴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뭔가 주도 아래, 계획 아래 한 번도 성취해보지 못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마치 이번 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저렇게 경쾌하고 약간은 좀 신나 보이기도 하는 저런 걸음걸이로 저렇게 경쾌하게 갈 수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물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양심이라던가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저런 장면이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3주 연속 거리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냐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 검증 안 된다.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어업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합니까? 앞으로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자,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인데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는 비판 결과도 조금은 다른 논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걸 차치하고도 과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제기하느냐와의 논란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의 논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냐?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현직 대통령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저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서영교 의원이 지금 국회 내에는 저런 법이 있어서 얘기 안 되잖아요. 친인척 채용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저 서영교 의원이 자기 딸인가요? 뭐 해가지고는 취직시켜서 국회에서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어떻게 현직 대통령한테 그걸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도 그런 작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작년 가을인가요? 국정감사하면서 또 국방부의 납품 문제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우리 군인 친구들이 뭐 그 양말과 속옷을 잘못 납품받아서 뭐 피해를 본다고 이런 거짓말을 또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뻔뻔하게 했던 저는 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감정풀이고 선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저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여러 가지 많이 겪어왔잖아요. 광우병 때문에 뭐 뇌 구멍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주의 참외가 전자파 때문에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전문가들 파견 나와서 자료 조사해 온 것 같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애초에는 그 명단 공개 안 한다고 막 시비를 걸다가 명단 공개하고 났더니 이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기다려보고 선전선동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겪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거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시간에 맨날 저렇게 얘기 아직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이런 작자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그에 앞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한 유튜브에 나가서 대통령을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죽겠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글쎄요, 이게 유권자들인데 다 유권자가 싫은 국회의원이죠. 외부 현안에 대해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랬을까 물어보면 뭐 나와요 라고 대통령을 향해 또 바보다, 대통령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연속적으로 좀 보도가 되면서 논란은 조금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를 바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는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정익진 변호사님을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 남편에 대해서 바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선을 넘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다,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하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여기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1년도 안 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검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검사 출신한테 압도적인 다수당을 가지고 있었던 여당에서 그 나온 후보가 왜 패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와 뭐 이렇게 구도가, 검사와 뭐 피고인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스스로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그냥 싫어, 나는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 찍은 사람도 싫고 저 사람 찍은 사람이 좋다고 한 사람도 싫고 다 싫으면 그럼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조국이든 남국이든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왜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에 대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고 또 비판받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은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감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하는 비판일 텐데, 그러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저희들도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특히 이제 대중 집회면 더더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대중 집회 현장의 단상 위에 서게 되면, 그리고 마이크를 잡게 되면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 이게 너무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거 말실수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작자라든가 뭐 아니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뽑은 사람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수진 의원한테 표를 줬던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없을까요? 완전 다른 사람들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표를 줬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이수진 의원에게 표를 줬던 사람이 윤석열한테도 표를 준 거예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실망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까지 저렇게 미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그냥 두 가지 종류로만 완전히 양분해서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구간은 보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예전에도 무슨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전혀 이해 못하고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했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실언도 많고 잘하고 계시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 너무 부적절했고요. 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쩌다가 말이 세게 나갈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본 비디오를 보더라도 뭐 머슴, 이런 놈, 이런 인간, 이런 작자 막 일관되게 아주 강한 단어들,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작자가 국회의원이라니?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발 뭐 오염수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자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작자라는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속보가 올라와서 전해드립니다. 경찰인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한 장관 가족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청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 MBC 소속의 한 기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MBC 노조 사이에 실랑이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경찰은 최광욱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송부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MBC 기자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신상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얼마 전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최강욱 의원을 통해서 그 자료들이 건네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정유정 사건 봤잖아요. 개인정보가 저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출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였습니까?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주민등록 초본 띄워보면은 우리 가족의 모든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부동산 계약서까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그 계약서의 상대방, 한동훈 장관과는 상관이 없는 그 부동산 계약의 상대방의 정보까지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유출이 됐습니까? MBC 기자한테까지 간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한테까지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강욱 의원 본인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강욱 의원실인지 최강욱 의원의 보좌관인지는 아직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한 장관이 이 MB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런 논평을 했던 거 기억나는데 민주당에서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다라는 비판을 하자 한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었잖아요. 한 장관은 뭘 알고서 얘기했던 건가요? 좀 뭐 지켜봐야 될 듯 싶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나 경찰이 독립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연루가 혹시 뭐 최강욱 의원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아닌지 좀 확인되고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개연성이 좀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C의 임모 기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회 본관의 의사과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진행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저는 최강욱 의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뭐 분석물이 나오면 저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적으로 혹은 그 보좌진들이 관련된 진위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때 당시에 일부 여러 야당, 민주당의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저런 범죄에 민주당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럴 정도입니다. 예, 아직은 뭐 정확한 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범위와 연관성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동훈 장관은 앞서 이 MB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백발양보해도 예. 한동훈 장관이 정말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일반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잘못해가지고 유출돼가지고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여러 수십만 수백만 명입니다. 어떻게 인사청문회 자료, 더더구나 언론사에 설사 건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툼이 있는 영역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언론사 기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더더구나 속옷까지 압수수색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 기자의 속옷까지. 그리고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 아파트 집 동호수 아이들 이름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저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라는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히 취재해서 내일 돌직구쇼에서 보다 차분하게 다양한 의견들 관련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많은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부여한 혁신위원장이 될 것이다, 혁신위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에는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선정이 됐군요. 54년생이고 현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재명 대표는 전권을 위임하라라는 비명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혁신안도 전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일단은 혁신위원들도 좀 갖춰져야 혁신위가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권을 갖지는 않죠? 성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뉴스 속보로 뜨는 것 같은데 그 권한과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마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예. 될 거예요. 다만 이제 혁신과 관련된 아마 정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자세한 소식은 차후에 좀 더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